우리는 영생을 추구해야 하나? 언젠가 인류의 후손들이 별에서 별로 퍼져나가는 그늘에 오면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 얘기를 감당할 만큼 자랄 때까지 거대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때는 죽음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흐느껴 울기도 할 것이다. 2020년 4월에 뉴욕시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복부 방사선과 전문의로 일하던 친오빠가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며칠 동안에 나는 거북한 울렁거림을 느꼈다. 내 오빠처럼 아주 오랜 시간을 각자의 삶 때문에 멀리 떨어져 지낸 경우마저도 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런 울렁거림이 느껴지는 것일까? 이 울렁거림은 사회의 슬픔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그는 내 아들이 사망연 마지막 날 울었던 그 깨우침이 아닐까 싶다.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깨우침 말이다. 선생님 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처음 긴 단어쌤을 배웠던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내 오빠는 숨을 거둘 때 62세였다. 오빠의 사랑 과울로를 만난 것은 7년 전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고 팬데믹이 덮치기 몇 달 전에 결혼했다. 오빠의 첫 번째 결혼이었다. 결혼식에서 듣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다는 취지의 건배사가 몇 번 나왔지만 오빠는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것이 결혼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라고 했다. 오빠가 죽고 나서 며칠 동안에 오빠의 병원 동료들에게 오빠 얘기를 들었다. 오빠는 한밤중에도 병실의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가져가 까다로운 진단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오빠에게는 시간이 정리하지 않았고 오로지 환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우수 교원상과 학부 최고의 영예인 원래의 교수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오빠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상을 받고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지는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면 축하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오빠는 나보다 11살이 많았다. 나에게 자전거 타는 노령을 가르쳐줬고 내가 이런저런 터무니없는 규칙을 깨면은 예의 바른 학교에 가야 하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생각도 익숙해질 수가 있다. 죽음이 없다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17년 8월 샌디에이고 타운 앤드 컨트리 호텔 앤드 컨벤션 센터에 이른바 급진적인 생명 연장의 우드스톡 라드 페스티벌 연례회의가 2회째 개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 명분의 지자들은 반죽음 운동과 급진적인 생명 연장 옹호자, 트랜스 휴머니즘 지자, 초장서, 열광주의자 등 여러 이름으로 통하지만 나는 앞으로 영생주의자라고 부르려고 한다. 영생주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운동으로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모두 셀라를 연생하게 하는 그 현재 50살인 사람들조차 건강한 수명을 아주 오래까지 연장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했다. 그 이후에는 200년이나 300년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종국엔 아예 죽지 않아도 될 것이란다. 알츠하이머 같은 노년의 특별 질병을 논하는 대신에 노화 가정 자체가 적이라고 말했다. 내가 라드 페스티벌에 간 것은 죽음을 거스리려는 인간의 혈의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사랑. 내가 샌디에이고 공항에서 럭커스 대학교 뉴어크 컴퓨터스 또 다른 문자를 보냈다. 당신이랑 같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논쟁을 펴는지 들어보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높이 나는 법을 배울 거야. 지금은 말씀. 길가메시 서사시 속 영생은 가능한가? 내가 영생주의자를 처음 만나본 것은 라드 페스티벌 몇 달 전이었다. 이들 모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키스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개척자, 수명연장치 협회 회장이었다. 결혼한 얼굴에 친근한 인상이 풍기고 걸색 눈동자의 눈가에 자글자글한 남자. 나는 그가 즐겨 찾는 그리니 빌리지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날 그는 마블 캐릭터의 화학적기표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먼저 와서 녹차를 마시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생 때부터 몸에 해로울 것 같아 커피를 끊었다고 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밤을 새우는 일도 장수의 안 좋기는 마찬가지임을 본인도 인정했으나 보조개가 페이지로 번거두었더니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그 중에 장수는 자신에게 성경을 얻었다고 말했다. 키스는 세계 최초의 명작 문학 작품이자 영생을 강망한 왕후의 이야기가 그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경의를 작성하고 드러냈다. 말 그대로 공중으로 붕붕 뜨듯이 앉은 자리에서 몸을 튕겨가며 이 유명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기수는 술술을 쓰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왕의 탐색 여정을 언급하던 중에는 감탄이 겨워서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소름이 끼쳐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2시간 동안의 영생에 대한 개념을 말하며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3번 더 했다.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해서 영생을 다룬 그 외의 문헌들을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 이야기꾼들 대부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은 위라고 우리 인간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또 수백 년쯤 살고 나면 따분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거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는 키스에게 이런 반대의 경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예, 듣고 싶으세요? 키스가 물었고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럼 모레는요? 여전히 아닌가요?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은 날은요? 나는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이라고 대답할 만한 날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오늘을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날로 고를 수 없었다. 오늘은 더는 일몰도 에스프레소 마니티니도 카페 창가에서 맞는 찬란한 아침 햇살도 느끼지 못하는 날로 고를 수가 없다. 내가 라드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영생주의자들처럼 키스도 자신이 영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억누를 수 없는 이유를 잘 알았다. 인간 조건의 달콤수술한 본성을 거부하지 말자. 영생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기되는 가장 흔한 반대 이유는 영생이 망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언제나 뱀이 길가메시의 꽃을 먹어치울 것이라는 반박이다. 하지만 더 깊숙이 파고 들면은 인간의 신이 될 수 없다는 우리가 자리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며 불안해한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래도 여전히 인간일까? 챕터 1에서 봤듯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결속의 능력이 우는 아기들을 돌봐주려는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취약성을 잃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일부 영생주의자에게는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준비된 대답들이 있다. 죽음의 치료만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잃지 않는 문제와 사랑의 고향에도 나름의 신경 쓰며 우리가 죽을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울증을 치료하고 빈곤을 종식하고 전쟁을 멈출 방법도 알아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토피아적인 이상의 일부 적어도 세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파생된 것이다. 피블 언리미티드의 창설자들은 이런 관점을 노골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피블 언리미드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전체 그림을 보게 해주는 다음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 영생은 할리우드의 뱀파이어 이야기처럼 인간성을 잃게 하는 요소라기보다 사실은 우리 인류의 가장 좋은 점을 끌어내는 요소다. 단지 죽음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단절도 끝내준다. 우리는 사비의 슬픔과 비영속성을 극복해야 하나? 네 오바처럼 일본의 불교 신자 시인 이사도 1814년에 51살의 나이로 늦가기 결혼을 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의 말들을 그의 계모에게 매일 100대씩 맞으며 컸다. 이후에는 장기 보수를 앓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했다. 이사의 아내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고 말았다. 하지만 그 뒤에 부부는 딸을 얻었다. 건강하고 예쁜 딸 사토였다. 마침내 행복이 찾아왔다. 그런데 사토마저 천년도에 걸려서 2번째 생일을 맞기도 전에 죽었다. 이사는 대일본의 4대 하이쿠 대가로 꼽혔다. 비통함에 잠긴 이 시는 비영속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을 글로 담았다. 물이 처음 흘러나온 것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흩어진 꽃이 가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착의 끈은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는 이 점을 다음의 하이쿠에서도 다시 다뤘다. 이슬의 세상은 미술의 세상. 하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시다. 너무 온순한 어조여서 그 안에 담긴 깊은 반응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이슬방울처럼 더덥다는 불교의 중요한 개념을 표현한 것처럼 다가온다. 죽을 운명에 대한 시인 이서의 신경. 우리는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필립. 인간이 태어난 것은 시들기 위해서다. 우리 가족은 두 아들이 6살과 8살 때 8일간의 시골의 여름 별장을 대여했다. 그는 소녀에게 눈물을 그치라고 달래주지도 겨울이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처음에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연구에 밝혀진 이런 현상을 노화의 역설로 여기며 의아해했다. 우리는 물론 당시에 카스텐서는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중에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여러 80대 환자와 잇따라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배회하던 암울한 몇 주 동안 같은 병실의 고령 환자들과 우선순위가 같아졌다. 그는 역시 당신도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자. 원래 달콤 씁쓸한 유행이라면 기술적으로 비형식성에 강한 끌림을 느낀다는 점에서 유리한 출발점에 선 셈이다. 내 경우에는 50살에 이 테스트를 받아봤을 때 첫 번째 유행에서는 젊은 층과 같은 답을 했고, 두 번째 유행에서는 80대 노년층과 같은 답을 했다. 나는 여전히 21세와 똑같이 계획과 아이디어가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다 하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통렬히 의식하고 있다. 어릴 때 자랐던 전통을 따라오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의 JSL 유대교회의 속죄의 날, 불교의 비용식성에 대한 명상같이 죽을 운명을 상기시키는 전통을 수행하면 된다. 스토아 철학 분야의 유력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의 글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승리를 거뒀을 때 환호하는 군중에게 가장 잘 보이도록 승전사령관을 상석에 앉힌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자들의 자세. 나는 카스텐슨의 연구에 대해 곰곰이 짚어나거든.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과학자의 옷을 입은 종교적인 인물처럼 상징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깔깔 웃었지만은 자신이 라피가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한 편을 좋아하긴 한다고 말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한 라피가 어린 소년과 길을 걸어가다가 죽은 새를 보게 된다. 소년이 왜 새는 죽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단다. 라피가 설명해준다. 라피도요? 죽음이 삶을 소중하게 여겨주기 때문이란다. 라피가 말해준다. 라피가 말해준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소중하지. 죽음이 없다면 삶이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거지. 설득력. 슬픔이 사라진 척 하지 말자. 로이스 시니퍼의 외동딸 웬디가 난소암 진단을 받을 때 그녀의 나이는 38세.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병을 만성질환으로 치료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웬디의 10년 투병 기간 동안에 로이스는 그 당시 난소암 치료에 전혹한 예후에도 불구하고 웬디가 살게 될 거라고 믿었다. 로이스는 기질적으로 낙천주의자였다. 그것은 딸 웬디도 마찬가지였어.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전처럼 남편 파절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며 하계회와 축구 경기를 보러 가고 가족 휴가도 다녔다. 그 몇 년간의 시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보며 웬디의 헤어 스타일은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머리에 스카프를 칭칭 둘렀고 또 어떤 때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그녀의 걸색 스트레이트 생머리가 다시 곱슬기가 생겼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침내 머리가 옆에서 힘을 주며 웬디의 사랑을 만드는 일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레 타일러서 로이스는 예전의 자신을 찾게 되었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자신에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자식들과 손주들도 있었다. 슬픔의 늪에 빠져있는 것은 그런 자식들과 손주들을 밀어내며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해주는 기억이었다. 앞으로도 평생을 배척당해 지내야 한다는 신호나 다름이 없었다. 또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머리가 있었다. 머리, 남편. 200년 전 맥키너니는 이후에 재혼을 했다.
그녀와 새로운 남편은 재혼전 각자의 자녀 4명과 저희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구족연도 입양해서 키우며 달랑이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론이 함께 했다고 한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훨씬 좋은 방식으로 함께 했어요. 아론을 잊을 수 없어서 아론의 제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아론